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천원의 행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시작되면서 천원에 대한 가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천원에 가능한 것은 행정당국의 지원과 주변의 후원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행정당국의 지원은 예산과 정책인데요. 나라의 예산을 확정하고 감사하고 정책에 대한 입법을 진행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여의도의 신뢰가 바닥인데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 정말 바쁘신데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고 계시는 이준우 보좌관님 모시고 국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보좌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준우 보좌관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는데 오늘 아침 조선일보 기사에 우리 이준우 보좌관님 인터뷰 기사 아주 대문짝만하게 실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 방송에서 그동안에 이제 방송에는 보니까 주로 이제 모셨던 분들이 뭐 당직자나 의원이나 또 아니면 전직 의원이시거나 뭐 요즘 변호사들 많이 나오셔서 뭐 종편, 뉴스 채널, 뭐 지상파 뭐 하는 매일 그분들이 그냥 돌아가면서 나오셔요. 라디오 방송이나 TV나 다 돌아가면서 나오시면서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식상하시고 뭐 재미도 없기도 하고 뭐 그 얘기 같고 주장하는 건 매일 똑같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저는 좀 다르게 하려고 저 인사이트잖아요. 사람 인자 인사이트라서 오늘은 이준우 보좌관님 모시고 보좌진에 꽂힌 보좌관 이야기를 좀 하면서 뭐 어떻게 생활을 해오셨는가도 좀 궁금하고 마침 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감사하게 한치호 인사이트를 어떻게 아셨는지 아주 우리 이준우 보좌관님에 대해서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셔서 모셨는데요. 일단 보좌관님 처음 나오셨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 황보승의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수석 보좌관 이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하셨네. 예, 이게 제가 이거 경력을 보니까 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도 수료하셨고, 뭐 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도 하셨고, 뭐 보좌관 생활하면 거의 한 20년. 예, 그 정도 됩니다. 보좌진 생활만 20년 하셨답니다. 자, 제가 사실 저도 이제 국회를 자주 가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한 299명, 한 300분 되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보좌진 한 7명씩만 쳐도 한 2,000명이 넘잖아요. 네, 그렇죠. 2,000명이 넘는 보좌진들 중에서도 좀 가끔 자주 뵙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볼 때마다 어떤 일을 계기로 보좌진을 시작했지? 왜냐하면 보좌진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진짜 3D 업종 노동자입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수고했어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일인데 예. 그걸 20년을 넘게 지금 하셨으면 엄청나게 능력이 있으신 건데 어떻게 해서 보좌관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맨 처음에 대학을 졸업하고 예. 이제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이 아니고 교육을 받고 있었죠. 예.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아침 교육 받을 때 조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구호를 외치면서 이제 전부 다 멤버들이 모여서 손뼉을 치면서 뱅글뱅글 도는 그런 걸 했었는데 예. 그때 저는 그게 굉장히 저한테 약간 좀 부자연스럽고 좀 뭔가 맞지 않는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제가 이제 공공이라든가 국회 특히 국회에서 한번 일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이제 나눈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국회의 의원실에 보좌진으로서 인턴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의무할 생각이 있느냐 거기다 사람을 구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렇게 우연과 약간의 제 개인적인 사정 이런 게 겹쳐져 가지고 국회의원실에 인턴으로 그때 월급 92만 원을 받고 그때 92만 원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예. 그때 4대 보험 떼고 나니까 92만 원 받고 처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금융기관에 옛날에는 금융기관 연수받으면 뭐 구호도 외치고 뭐 그렇죠. 많이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군대식 문화여서 예.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을 텐데 완전히 그런 게 심할 때니까 아마 그게 잘 체질에 안 맞으셨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공직에 계신 분들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민간 기업에 있다 공직으로 이제 오신 분들 보면 뭐 회장님이 행사가 있는데 1시간을 늦게 와갖고 내가 이거 여기 왜 서 있지? 뭐 이런 게 생각해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준우 보좌관님을 모시려고 자료를 여러 가지 찾다 보니까 국회부라는 있던데 거기에 2020년 11월호에 기고문이 있었어요. 뭐 역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는 경험이다. 뭐 아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 근데 보니까 보궐선거까지 출마하시게 됐어요? 이제 우연과 필연이 겹쳐져서 생긴 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
저는 직업인으로서 보좌관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때 때마침 새로운 당의 위원장이 오시게 됐고 예.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출마를 권유했었고 지방선거였죠. 출마를 권유했고 당시 또 새로운 당의 위원장도 저한테 공천을 약속을 했어요. 예. 예. 두 가지가 합쳐지고 저 마음까지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예. 아 이건 정말 하늘을 좀 기회인갑다라는 예.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저기 부산에 아예 이제 터를 옮긴 겁니다. 서울에서 아하. 부산으로 아하. 그렇게 해서 출마를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근데 그 당시 이제 새로운 당이 이제 보궐선거를 출마할 예정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분이 저한테 지방선거 공천을 주기로 약속한 거를 뒤집으면서 이제 저도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또 주변 저를 추천한 주변 사람들도 강력하게 이제 권유를 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또 사실은 부산에 내려가면서 서울을 다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갈 퇴로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죠. 서울에 아무것도 없이 정리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번 도전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궐선거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한번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하, 그러셨군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 저 보좌관님께서는 그때까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권유를 받고 했는데 또 약속이 깨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그럼 나가보자 해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오늘 조선일보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빚을 2억 져가지고 뭐 돈도 일시불로 찾고 뭐 힘들었다 뭐 그런 아직도 저기 하다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 보시면 지금 4년째 의원실에서 숙식을 하고 계시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출직에 출마하는 게 굉장히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큰 선택입니다. 자기 개인의 어떤 경력뿐만 아니라 가족도 희생을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큰 투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출마할 때 제가 월급 모은 게 별로 없으니까 공무원 연금 넣은 거를 깬 거예요. 그래서 일시불로 찾은 거예요. 그 찾아서 예비 후보자 3천, 본선거 1억 5천 쓰고 나니까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죠. 온전히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라서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게 얼른 빨리 경제 활동을 하자. 그러면서 국회로 보좌관으로 다시 복직을 했고 그러면서 주변 조언이 빨리 그 공무원 연금을 다시 살려라. 그게 또 살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5년 내인가 그렇죠. 내면은. 그래서 지금 살리려고 하니까 매달 제 월급에 거의 한 70% 가까이를 그 연금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제 생활비고 거의 한 70~80%가 연금에 고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금액이 상당히 되다 보니까 4년째 지금 내고 있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올해 안에 이제 그게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거는 다행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뭐 집도 고치다가 뭐 중간에 뭐 저기 하셨고 지금 보좌진 생활을 하시면서 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국회 그 사우나를 문 닫는 바람에 생활도 좀 힘들으셨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했는데 그 궁금한 게 사실 보좌진들이 제가 보니까 다양해요. 우리 저 이준호 보좌관님처럼 아예 인턴처럼 이렇게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 어디 회사를 다니시다 들어온 분도 계시고 뭐 요즘엔 변호사들도 많이 들어가시더라고요. 또 요즘에 이런 이 인터넷이나 이런 동영상 이런 게 좀 활발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문하신 보좌관들도 가시고 그다음에 좀 연세 많으신 보좌관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신데 보좌관 중에서 현실 정치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좀 약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보좌진 생활하면 전부 다 정치로 좀 가지 않을까? 그 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직업인으로서의 보좌진 생활에 만족한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70~80% 되고요. 그리고 한 10%, 20% 정도가 이제 이걸 계기로 다른 데 진출하는 거.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때로는 방송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고 실제로 선출직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5%에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일반이 생각하는 이제 보좌관 생활이 그렇게 바로 정치인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스트트랙 같은 거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우리 청년들한테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드라마 보좌관인가 있었잖아요. 이정재 씨 나오고 막 그런 거 보면 뭐 거의 의원하고 맞짱 뜨고 막 이러던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런 사실 그러니까 드라마는 드라마죠. 드라마죠. 실제로는 의원이랑 맞짱 뜨면서 뭐 어떤 사안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의원들 그 보좌진의
임용되는 구조가 국회의원이 이제 작성한 딱 임명장 하나 이거를 팩스로 사무처에 보내면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 말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무처에 해임을 보내면은 그게 해고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말을 아주 강하게 이제 얘기하면서 갈등 관계를 만들기가 사실 쉽지 않죠. 아하, 그렇군요. 네. 아하,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보좌진의 이야기를 좀 생활을 좀 많이 여쭤보았는데 뭐 우리 이준호 보좌관님은 출마도 해보셨고 여러 가지 경험해 보셨는데 제가 아는 보좌관 중에는 그 지방의원을 하시다가 보좌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하니까 근데 저는 뭐 그게 꼭 나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보좌진들이 다양한 의견을 줘야지 의원들이 좀 제대로 된 입법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오늘 저 인터뷰 기사가 실려가지고 사실 저도 아침에 좀 당황을 했는데 자 거의 조국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발굴했다라는 오늘 인터뷰 기사가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실제로 그러셨어요. 뭐 당시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제 발굴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데 처음에 어떻게 조국 장관 사건이 발굴이 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 떨어지고 한 1년 가까이 쉬다가 국회로 복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국회에서 먹고 산 지 한 2달쯤 지났을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아직 기억나는데 2019년 8월 14일 예, 그때 한국일보에서 네.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대검 출입하는 기자가 선배 조국 자녀가 부산대 의전원에서 유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장학금을 받은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둘 사이 장학금과 유급이 물과 기름처럼 뭔가 부자연스럽고 느낌상 이거 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산대에다가 바로 다음 날 자력을 했고 그때가 목요일이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그 당시 부산대는 학교 개교 이래 그렇게 큰 역사적인 사건에 휘말린 적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국립대학이니까. 네, 그 목요일에 자료를 있는데 다음 날 바로 자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기 안에 보니까 제가 약간 트릭을 쓴 게 뭐냐면은 조민이라는 그 학생의 이름과 그 생년월일 뭐 이런 걸 요구해서 학점을 요구하면은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좀 광범위하게 요구했어요. 그쵸. 조국 자녀를 특정한다는 걸 알 수 없도록 부산대에다가 조민의 그 학번의 앞뒤 학번 다 해가지고 한 3년치를 해가지고 이제 가명으로 그러니까 그 비실명으로 김땡땡, 홍땡땡, 박땡땡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 조민 이름이 조민 외자잖아요. 그러면 조땡땡 하면 그 어떻게 찾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조땡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전체 리스트 중에서 딱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민이라는 걸 특정을 할 수 있었었죠. 부산대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도 하지 않았었고 또 우리도 개인정보를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옆으로 스크롤 해보니까 장학금 받은 그 학기에 학점이 1.3점 얼마. 1.3점 얼마? 네, 1점 그렇게 1.5점 얼마 돼서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한국일보에 자료를 줬고 한국일보가 데스크에 얘기해서 연락이 온 게 이거 근데 그때는 토요일에 신문이 나왔었어요. 토요일 반 주말 가기가 좀 아깝다. 그래서 보안 유지 해달라. 월요일자로 내겠다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보안 유지하고 8월 19일 월요일 아침에 한국일보 일면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아하, 그럼 한국일보가 우리 저 이 보좌님 때문에 특종을 했네요. 지금 한국일보 편집국장 하시던 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 근데 야, 그 진짜 재밌네요. 조땡땡 했으면 몰랐을 때 조땡으로 와서. 예, 맞아요. 근데 그 공무원들은 거의 부산대도 사실은 그 국립대학인가 공무원이잖아요. 정말 정직하게 일을 했네. 정직하게. 정직하게 일을 했는데. 근데 저도 사실 이게 유급을 했는데 장학금을 줬다. 이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가족이 그 외국에서 의대를 다녔는데 유급을 하는 바람에 장학금이 잘렸어요. 그렇죠. 장학금은 아예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정도로 엄격하게 하는데 특히 의대에서는 엄격하게 하는데 야 그렇게 나왔구나. 야 참 재밌네요 이게. 그때 이제 노환중 교수가 이제 해명을 한 게 더욱에 불을 확 지폈던 것 같아요. 그 뭐라고 해명했냐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겁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자금을 줬느냐 했더니 아니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준 면학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태어나 그런 장학금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부를 못 하는데 열심히 하라고 하라 준 준 장학금이다. 그렇죠. 청소년 여러분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분이 뭐 자기는 해명이라고 했겠지만 오히려 더 화를 키워서 아하. 언론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좀 더 들여다보게 되지 그쵸. 않았을까 이 정도 듭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그 한치호 인사이트에서는 사람 인자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준호 부장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건 어느 정치적으로 어느 편향돼서 지금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활동 기업을 하실 때도 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디다 이 답변을 할 때는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야지 더더군다나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대답할 때는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또 이제 찾다 보니까 조국 백서도 나왔고 조국 흑서도 나왔고 뭐 조국 흑서 낸 변호사님은 최근에 뭐 변론을 잘못하신 아주 잘 분석질하겠다서 막 문제가 되고 했었는데 네네. 어느 언론에다가 조국 홍소라는 걸 연재하셨어요. 이거 아주 책으로 내신 게 어떻습니까? 어떤 계기로 조국 홍소라는 걸 내셨어요? 왜 백서하고 흑서인데 왜 홍소예요? 회색서로 내시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조국 백서하고 흑서가 나왔었어요. 근데 네. 나왔는데 그 책을 이제 주변에 본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이게 어떤 사실 나열 팩트에 대한 설명 이런 게 보다는 주장이나 어떤 이슈에 대한 입장 이런 거 위주로 돼 있어가지고 서서 좀 재미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기자들이 저한테 이 보좌관이 이 내용을 제일 잘 아니까 이 보좌관이 써봐라 라는 얘기를 들었었고 그때 월간조선 기자가 저한테 제안을 마침 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복귀하면서 자료를 썼는데 제목이 왜 홍서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이제 직장인들 일하다 보면 피곤하면 여러 가지 증상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때 조국 사건 조사하다가 눈에 실핏줄이 터졌어요. 아하. 근데 눈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는데 눈이 빨갛게 변한 거 네. 무섭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뭐 의사가 병원에서 별일 아니냐 하더라고요. 멍든 것처럼 일주일 지나면 빠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건을 제가 조사하면서 이제 피곤해서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 그래서 홍서라는 의미도 되고 또 두 번째는 조국 교수가 본인은 아마 이 책을 감추고 싶을 거다. 조국에 감추고 싶은 빨간 책일 거다라고 해서 홍서라는 의미도 있고 그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아, 빨간 책 이거 오랜만에 들은 전문 용어입니다. 이거. 그렇죠, 전문 용어입니다. 우리 청소년 시절에 많이 얘기했던 네, 네.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근데 왜 이거 4회까지만 연재하고 중단하셨어요? 저도 그게 많이 아쉬운데요. 네. 그 어느 날 이제 원고가 5편이 갔는데 안 실리는 거예요. 네. 나중에 다음 기사가 많아서 넘쳐서 그러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달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데스크에서 뭔가 설명하지 않지만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뭐 외압인지 어쩐지는 이제 모르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뚜렷한 설명이라든가 또는 뭐 마무리라든가 이런 거 없이 4회만 나가고 연재가 중단돼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저도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월간조선이요? 그럼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조중동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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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도 이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백서나 흑서는 자신들의 주장이나 의견만 냈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다 그걸 발굴하신 이 보좌관께서는 실제 내용을 다 정리를 네. 시간대별로도 정리하고 그때 네. 상황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못 쓴다? 야, 이거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막 조국 재판이 막 시작되기 아하. 시점이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이건 어디서 전해 들은 얘기였는데 그 제가 정리한 그 기고문이 너무 좀 생생하니까 재판부가 재판을 원래 예단을 하거나 그렇죠. 예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약간 거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있다. 얘기가 있는가 봐요. 아. 마치 모든 이제 공소 사실이 무슨 말씀- 사실인 것처럼. 예, 예.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걱정을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하. 네네. 이해가 좀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재판부는 예단하면 안 되죠. 그렇죠. 예, 명확한 사실과 주장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네. 그 혹시라도 그 다른 내용이 나오면 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예. 그 변호인들이 또 주장했을 수도 있을 것 그럴 수-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죠. 그것도 좀 한데 나중에 저하고 이제 이 책 한번 만드시죠. 좋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게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내야지. 원고가 좀 한 절반 정도 있으니까요. 나머지는 그러니까요. 채우면 후딱하면 한 가능합니다. 석 달이면 충분합니다 이거. 네. 아하, 그렇군요. 제가 출판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지역 신문의 개건 기자라도 활동하셨어요. 아마 부산이 고향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 사실 제가 몰랐어요. 보좌관 중에 이렇게 유명하신 분 계신 줄 몰랐는데
뭐 조국 법무장관 사건을 저도 이번 기회에 사실 저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우리 이준호 보도사님 모시게 되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봤더니 본인 문제, 뭐 부인 문제, 자녀 2명에 대한 문제, 동생 문제 뭐 다양해요. 너무 문제가 많고 요즘에는 뭐 종편에서 나오는 패널들이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좀 놔주자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놔주자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보좌관님 모셨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저는 이걸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아까처럼 발굴하셨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보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제보도 여기저기서. 왔죠. 예. 그 어떤 문제가 크게 이게 문제입니까? 몇 가지만 좀 지적해 보시면. 제가 이제 이제 조민 이제 입시 때 활용한 자격증 스펙 7대 예.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걸 제가 전부 다 발굴을 한 건 아닌데 예. 한 그중에 5개를 제가 발굴을 한 예. 거거든요. 근데 거기 워낙 이제 기사가 많이 났으니까 예. 그게 문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저는 또 큰 그림에서 좀 보고 싶어요. 예. 이게 뭐냐면 저런 거 포함해서 사모펀드도 있고 또 개인적인 이제 SNS에 올린 것들과 예. 배치된 게 여러 가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위선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위선. 왜냐하면 그동안 조국 교수가 사회적인 인플루언서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예. 또 준엄하게 꾸짖기도 예.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정작 자기는 자기의 어떤 명예와 예. 명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혜와 꼼수를 부리는 게 굉장한 배신감이죠. 국민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고 두 번째 문제는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제 범죄의 정치화. 저는 이게 그렇죠. 이건 정말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면 형사 사건에 따라 형사법에 처벌받죠. 따라서 예. 증거와 법리로 처벌받는 과정이 거쳐야 되는데 그걸 비켜가기 위해서 이거를 정치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내 범죄 사실은 억울하다. 그러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면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조국이 자기가 물타기를 하면서 광화문 광장과 서초동 광장이 맞붙는 일이 생겼고 그렇죠. 국론이 분열되는 두둥가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치의 범죄의 정치화를 시킨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 두 가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보좌관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약간 위선이다. 이거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자녀들을 이제 공부시키고 이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뭐 부모가 됐으니까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게 되기 위해서 뭐 뭐든지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많은 걸 했다. 근데 본인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저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제가 저희 아들이 중학생 때 염색을 한다고 그래갖고 뭐라고 했더니 저희 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흰머리를 감추시려고 염색하시잖아요. 흰머리 왜 감추시나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엄청 당황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아이들한테 염색하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흰머리를 감추려고 염색을 하고 있어. 이건 좀 그 시각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아들한테 방학 때만 해라. 제가 이제 그런 학교에서 교칙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그다음에 뭐 모든 걸 다 정치화시키는 거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조국 교수님이 뭐 책도 발간하고 북콘서트하고 뭐 따님하고 전국을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 이야기를 뭐 하려는 게 왜냐면 우리 이준호 보좌관님 오늘 그 조선일보 기사에도 이제 조국 사건을 파헤치신 분이라고 해서 나와서 하는데 솔직히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저는 솔직히 답답해요. 글쎄 지금 조국 교수가 이제 북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전국을 하시잖아요. 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그 왜 북콘서트라고 전국을 도느냐. 본인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책을 좀 내서 인쇄를 좀 왜냐면 본인이 지금 이제 그 징계 받아가지고 급여가 50%도 안 나올 거예요. 처음에는 80%그 서울대 이제 교직원 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규칙에 따르면 80%, 50%, 30%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활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신 교수는 안에 있으면서 영치금으로 뭐 2억 얼마나 2억 7천인가 뭐 2억 4천인가 받았다고 뉴스에 보니까 있는데 본인도 어쨌든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그죠. 먹고 사는 것도 해결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겹쳐지다 보니까 전국을 이제 돌면 북콘서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에 제가 좀 이건 좀 아니다 생각 드는 게 뭐냐면 저기 당사자인 조민 씨가 거기 같이 따라가서 마치 자기 부녀들, 자기 가족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옛날에 했던 그런 이제 준엄한 얘기, 멋진 말들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좀 황당하고 답답할 뿐만 아니라 특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지금 기소된 내용의 그 당사자예요. 조국 그렇죠, 교수하고 그렇죠, 그렇죠. 어머니 정경심 그렇죠. 교수가 다 이제 기소돼 있지만 그 당사자인 조민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 결정을 안 내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검찰에서 기소하면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정이 일부러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나 있는 상황. 부모님들이 다 저기 처벌받았으니까 아마 안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법에 그 정서에 정서적인 것 따르면은 같아요. 예. 이가지고 다 하기는 좀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조민 씨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 불기소 결정 안 난 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대중들에게 마치 인플루언서나 셀럽처럼 활동한 거는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그렇군요. 역시 사람이 보는 눈은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쉬어가겠습니다.